세이가 착실하니까. 봐봐, 세나. 보면, 자, 보면, 상대 밀도가 공식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뭐야? 밀도의 합분에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이지. 이해됐지? 100이야. 그리고 나서 보자. 또 뭐가 있냐면 모든 종의 개체수분에 또 뭐 할 수 있어? 특정 종의 개체수 하면 돼. 곱하기 100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전부 다 더하면 얼마냐? 450이란 말이야. 450분의 A가 얼마야? 198이야. 곱하기 100이야. 따라서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44%가 나와. 이해됐어? 이걸로 해도 된다 알겠어? 선생님이. 이해됐지? 야, 그리고 상대 빈도도 어떻게 구한다 했어? 원래는 빈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 곱하기 100이고 또 각종이 출현한 방향구수 합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수로 곱하기 100으로 해야 된다 했어. 이걸로 해야 된다 했잖아. 저번 시간에 적어줬잖아. 봐봐. 상대 빈도는 원래는 빈도의 합분에 뭐야? 특정 종의 빈도 곱하기 100이었지. 100이지. 또는 각종이 출현한 반영구수 합분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수 곱하기 100이야. 이해됐지? 또 상대 피도도 각종의 점유 면적의 합분에 특정 종의 점유 면적 곱하기 100을 해야 된대. 이해됐어? 그러면 디귿은 따라서 우점종은 누구니? 자, 피도도 얼마야? 피도가 나왔잖아. 그러면 계산하면 우점종은 누가 되겠냐? 누가 돼? 피도도 높고 얘가 빈도도 높고 빈도도 누가 제일 높아? C가 제일 높잖아. C가 제일 높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그거야? A랑 똑같아? 아니. 봐보자. A랑 똑같은 게 아니라 몇 번이야? 15번인지. 보자. 몇 페이지야? 뭐 A랑 똑같다고? 아닌데? 보자. 그러면 거기서 보면 15번이지. 보면 보자. P도가 A가 얼마냐? 여기서는 이제 23%지 A는. 그러면 보자. 상대 밀도는 계산해 보면 얘가 44%. 빈도는 어떻게 되냐? 빈도는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자. A는 밀도가 상대 밀도가 얼마였어? 44였지? 빈도는 계산해보면 상대 빈도는 얼마야? 계산해보면 다 합하니까 얼마야? 0.75분의 0.30이지. 그러면 30이니까 곱하기 100하니까 얼마니? 얼마냐면 얘는 뭐냐? 40%지.
그리고 상대 P도가 얼마야? 23이지. 더하면 얼마야? 합이 얼마야? 합이 107이지. 근데 C는 얼마야? 자, 450분에 171이니까 곱하기 100하니까 얼마가 나와? 얘가 38%가 나와. 응? 그리고 빈도는 얼마야? 0.75분에 0.30이니까 얘도 40이 나오네. 근데 빈도는 상대 빈도는 나왔지. 45니까 다 더하면 얼마냐? 얘가 123이네. 뭐 누가 5점 중이야? 왜 갔다가 나왔어? 너 뭐 계산 잘못했어? 세연이 계산 잘못한 거지? 근데 왜? 빈도가 없다고. 빈도? 우점종은 뭐야? 중요치지. 뭐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다 더해야 돼. 그랬을 때 그 값이 제일 큰 놈이 뭐야? 우점종인 거야. 이해됐어? 네가 그걸 헷갈린 거야. 다 더해야 돼. 상대 밀도, 상대 피도, 상대 빈도를 다 더해야지. 그게 중요치야. 중요치가 제일 큰 놈이 뭐다? 핵심종인 거야. 또 문제 뭐 있어? 없어? 그러면 보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어? 여기. 이거 안 했지? 100페이지 안 했지? 100페이지 안 했지? 다음 시간에 어려운 거 하네? 이제 어려운 거 하네? 다음 시간이 중요해. 야, 1학기 중간고사 때 제일 어려운 게 다음 단원이야. 신경이 흥분의 정도야. 엄청 어려워. 그거 선생님이 완벽하게 해줄 테니까 잘 들어. 그때 모르면 말을 해. 봐봐. 이제 군집 내에 상호작용이 있어. 군집 내에 상호작용. 군집내는 뭐야? 군집 자체가 이게 지금까지는 저번에는 개체군의 내에 상호작용을 배웠지. 이번에는 이제 군집 내의 상호작용, 즉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배우는 거야. 군집 내의 상호작용은 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뭐 있었어? 텃세, 순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또? 텃세, 순이제, 그 다음에 뭐야? 리더제, 그 다음에 사회생활, 가족생활 있었지. 근데 군집 내 상호작용은 종간경쟁, 분석, 공생, 그 다음 기생, 포식과 피식이 있어. 그럼 보자. 첫 번째, 군집 내 상호작용에 있어 종간경쟁이 있어. 종간경쟁이 있어. 종간경쟁이 있는데 생태적으로 비슷한 지위가 비슷한 생태 지위가 비슷한 두 종이 두 종 이상의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한정된 자원이나 서식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종간 경쟁이 일어난다. 봐라.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생태적 지위라는 걸 알아야 되네. 지위가 비슷한 두 종 이상의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서 있다 보니까 함께 있으면 환경자원이나 서식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간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제 같은 장소에 함께 살면 쉽게 말하면 먹이라든지 배우자 등등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한정된 자원에서
자원과 서식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얘들이 종각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누구?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놈이 애기 집신벌레하고 누구? 그냥 집신벌레야. 그리고 또 뭐 또 있냐면 캥거루쥐하고 주머니쥐가 있어. 캥거루쥐하고 주머니쥐가 있어. 근데 여기서 생태적 지위가 뭐야? 생태적 지위는 크게 두 개로 나눠. 뭐야? 먹이의 종류하고 서식지로 나눠. 즉 옆에 봐봐. 생태적 지위는 봐봐.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개체군이 차지하고 있는 서식 공간을 종합한 개념이다. 군집은 각 개체군이 자신의 생태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종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라고? 생태적 지위야. 즉 먹이의 종류와 서식지의 범위가 많이 겹쳐질수록 얘는 같은 먹이하고 같은 서식 공간을 놓고 경쟁이 심해져.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그 다음 여기에도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종간 경쟁에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있어. 이게 중요하다. 종간 경쟁에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있어. 자 봐봐. 경쟁 베타의 원리는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쳐질수록 종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경쟁에서 이긴 개체는 살아남아서 번성하지만 경쟁에서 진 개체군은 도태되어 사라진다. 즉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종이 살아남고 다른 종은 도태된다. 뭐야? 경쟁 베타의 원리는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칠수록 뭐가 심해져? 종간 경쟁이 심해져. 심해져서 살아남은 개체는 번성하고 경쟁에서 진 군은 개체군은 도태된다는 거야. 그거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종이 다른 종이 살아남고 다른 종은 도태된다. 봐봐. 그러면 자 이제 얘로 뭐가 심해져요? 아까처럼 말한 집신벌레 간의 종간 경쟁이 심해져 나온다. 집신벌레 간의 종간 경쟁이 있는데 둘 다 생존곡선은 이게 생존곡선은 어떻게 되냐? 둘 다 무슨 자형을 그려? 자, 개체군의 성장곡선이 어떻게 돼? 둘 다 S자형을 그리지. S자형이 현실적인 거니까, 실제니까. 근데 둘 다 어느 정도 제일 처음에는 많이 증가해. 그러다가 개체수가 단독 배양하면 일정해져. 봐라. 같은 먹이를 먹는 애기 집신벌레하고 집신벌레 두 종을 각각 따로 배양하면 모두 잘 살아. 그리고 이들이 한 곳에서 배양하면 종간 경쟁이 일어나서 애기 집신벌레는 살아남고 집신벌레는 개체수가 점점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뭐가 적용되는 거야?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단독 배양을 해. 그러면 얘들은 서로 간에 개체수가 증가해. 라고 성장 곡선이 S자를 그려. 라고 안정적인 상태가 돼. 근데 두 개를 갖다 같이 배양하면 같은 먹이하고 서식 공간을 사이에 두고 종간 경쟁이 해. 그래가지고 애기 집신벌레는 살아남고 집신벌레는 도태되어 가지고 사라지는 거야.
이게 경쟁 배타의 원리가 적용되니까 그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단독 배양하면 먹이나 서식 공간에 대한 종경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두 종 모두 개체수가 유지되면서 S자형 성장 곡선을 나타낸다. 근데 두 종을 혼합 배양하는 경우 종간 경쟁이 일어난 결과 경쟁에서 진 집신벌레는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진다. 이해됐지?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 군집내 상호작용에 분서가 있어. 분서는 야 서식 공간을 나누어서 사는 거야. 나누어 사는 거야. 나누어 살기 또는 뭐라 그래? 생체적 지위를 분화한다고 해. 자, 특히나 서식 공간을 나눠 사니까 경쟁이 종간 경쟁이 안 일어나.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이 함께 살면서 먹이의 종류를 바꾸거나 서식 공간, 활동 시간 등을 달리하여 경쟁을 피하는 현상이야. 뭘 나눠버린다? 먹이라든지 서식 공간 그리고 활동 시간을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눠버려. 그러다 보니까 종간 경쟁을 피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그래가지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생존할 기회가 높아져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인다. 그래갖고 뭐가 있냐? 솔새의 분서. 솔새들이 아파트 살듯이 분서하는 거야. 솔새의 분서. 옆에 나왔잖아. 솔새는 봐라. 솔새의 분서와 텃새가 있다. 분서와 텃새는 모두 서식 공간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분서는 군집 내에서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난 상호작용이고 텃새는 뭐야?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 일어난 상호작용이야. 그러니까 둘 다 텃새나 분서 모두 서식 공간을 달리하는 거야. 근데 분서는 뭐야? 다른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야. 그리고 텃새는 뭐야? 같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인 거야. 의미는 비슷하지만 범위가 틀려. 그래가지고 북아메리카 솔새는 봐봐. 북아메리카 솔새는 한 나무에서 여러 종이 서식하지만 각기 다른 위치에 살며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달리하여 경쟁을 피한다. 즉 나무를 갖다가 아파트같이 사는 거야. 지 공간에서만 사는 거야. 그래갖고 먹이라든지 먹이 지위나 공간 지위를 달리해갖고 경쟁을 피한다. 그 다음 피라미와 은어의 분서가 있어. 뭐냐면 피라미는 은어가 없을 때는 하천의 중앙에서 녹조를 먹고 서식하지만 은어가 이주해 오면 하천의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수소 원충을 먹고 은어가 중앙에 녹조를 먹으면서 산다. 혼자 있을 때는 뭐라고? 피라미는 하천의 중앙에서 녹조를 먹어. 근데 은어가 이사를 와. 그러면 얘가 하천 가장자리로 가고 수소 원충을 먹고 은어가 하천 중앙에서 녹조를 먹는다. 이해됐어? 그리고 물가에 사는 새들의 분서가 있어. 물가에 사는 새들은 먹이를 잡는 공간과 방식을 달리한다. 큰 홍학은 다리가 길잖아. 그러니까 물속에 작은 생물을 걸러먹고 그리고 청둥오리는 얕은 물이나 수면에서 식물 또는 곤충을 먹는다. 뒷불이 장다리 물대새는 갯벌을 휘저어서 무초추종을 잡으며 검은 머리 물대새는 조개나 게를 깨부셔서 먹는다. 흰 물대새는 얕은 물가에서 작은 물고기나 곤충을 갖다가 낚아채서 먹이를 구한다. 그러니까 제일 깊은 데는 다리가 긴 홍학이 사는 거야. 그 다음은
깊은 데는 이제 천둥오리가 살지. 왜? 천둥오리는 헤엄이 된단 말이야. 수영이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잠수해가지고 얘가 잡아먹는다. 어? 그리고 뒷부리 장다리 물대새는 뭐냐? 그 다음 갯벌을 휘저어서 묵초추동물을 잡아먹고, 검은머리 물대새는 조개나 게를 부숴서 먹고, 흰 물대새는 얕은 물가에서 작은 물고기나 곤충을 낚아채서 먹이를 갖다가 구한다. 이처럼 다른 종 간에 서로 서식 공간이나 먹이가 달라라고 종종 경쟁을 피하는 게 분서야. 이해됐어? 세연아? 그 다음 이 올라와 101페이지 엄청 중요하다. 따개비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따개비의 종간 경쟁에 의한 서식 공간의 변화. 따개비가 엄청 잘 나와. 따개비의 종간 경쟁에 의한 서식 공간의 변화. 따개비 같은 경우는 봐라. 조간대가 있어. 조간대가 뭐냐면 민물이 들어올 때는 바닷물에 잠기지. 썰물이 들어올 때는 바닷물이 드러나는 부분으로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조시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간조시 물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여기까지 빠진단 말이야. 그랬을 때 EV가 조간대입니다. EV가 조간대야. 민물이 들어올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잠기지 않고 드러나는 부분으로서 여기에 불가사리, 담치, 따개비 등이 서식한다. 근데 여기서 불가사리가 뭐야? 핵심종이야. 불가사리가 핵심종이야. 핵심종은 우종종은 아니지만 군집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지분이야. 대부분 상위 포식자며 사라지거나 크게 감소하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봐라. 자, 가에서는 A종만 살 때는 따개비 A종만 살 때는 A종은 건조한 환경에 대한 내성이 있어 평균 수위 위쪽에도 살 수 있어. 즉 A종은 평균 수위 위 아래쪽에 모두 산다. 근데 B종만 살 때는 B종은 건조한 환경에 내성이 약해. 그래서 평균 수위 위쪽은 살 수가 없고 평균 수위 아래쪽에만 서식한다. 근데 두 종이 같이 살지. 그러면 B종은 건조한 환경에 내성이 없지. 그러니까 평균 수위 밑에만 분포하고, 근데 A종은 건조한 환경에 내성이 있지. 그러니까 평균 수위 위쪽에 분포하게 되네. 즉 이게 분서잖아. 일종이. 이해됐어? 그래서 평균 수위 위쪽 아래쪽은 A종과 B종의 생태적 길이가 겹쳐요. 종간 경쟁이 일어난 결과 아니다. 이건 분서 아니야. 잘못 말했어 선생님이. 뭐가 일어난다? 종간 경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뭐야? A종과 B종이 종간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평균 수위 아래는 누가 살아남아? B종이 경쟁 배틀에 의해서. 그리고 A종은 위쪽으로 밀려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따개비 두 종이 같은 종류의 장소에 서식할 경우 경쟁 배타의 원리에 의해서 B종은 평균 수위 아래쪽에 서식하고 A종은 위쪽에 분리되어 서식한다. 그럼 누가 이긴 거야? 그렇지. 이해됐지?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뭐가 있냐 또. 뭐가 있냐? 자 봅시다. 이제 공생이 있어. 공생이 있는데 공생을 봐라.
공생은 봅시다. 공생은 뭐야? 서로 간에 같이 사는 거지. 두 개째 뭐냐면 공생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이익이다. 서로 간의 이익이야. 근데 공생에도 한 놈만 이득인 편리공생이 있고 둘 다 이득인 상리공생이 있어. 공생은 뭐냐? 자, 두 종이 개체군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함께 생활하는 건데 첫 번째 편리공생은 이거지. 한 종은 이득이고 한 종은 이득이 있어 없어? 없어. 자, 편리공생은 두 개체군 중에 한 종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종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경우야. 제로야, 제로. 이렇게 이익을 얻는 종이 플러스고, 다른 종은 이익도 손해도 없으니까 0이야.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빨판상어하고 거북이. 빨판상어하고 거북이. 거북인데, 이때는 누가 이득이야? 빨판상어가 이득이고 거북이는 이익도 손해도 없어. 봐봐. 빨판상어는 거북이 몸에 붙어 쉽게 이동하고 먹이를 얻지만 먹이를 얻으며 보호를 받지만 거북이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그리고 착생 난초와 나무가 있어. 착생 난초하고 나무가 있어. 봐봐. 이름부터 그러잖아. 착 달라붙어갖고 살아간다는 거야. 나무에 착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난초가 있어. 착생 난초는 나무에 붙어 자라면서 수분 매개자가 쉽게 접근하게 하고 안전한 서식지를 갖지만 나무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수분 매개자는 뭐야? 수분은 뭐야? 야, 수술에 있던 화분을 갖다가 암술 머리로 옮겨가는 게 수분이야. 수분 매개자는 누구냐? 그렇지. 벌과 나비지. 꿀이야. 꿀월. 맞아. 이거 까치와 나무가 있다. 또 착생나무는 난초는 이득이고 나무는 이득도 없죠. 그리고 까치와 나무가 있어. 까치는 나무의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고 보호하지만 나무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새들이 그러지. 새들이 일방적으로 나무에다가 둥지를 만들잖아. 그리고 항로와 물소가 있어. 자, 항로는 물소 위에서 살아가. 그러면서 지는 이득이고 물소는 이득도 손해도 없다. 황로는 물소가 이동할 때 풀숲에 곤충을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물소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그리고 상리공생은 둘 다 이득인 거야. 둘 다 이득인 거야. 서로 돕고 사는 거야. 두 개체군이 상호작용하여 모두 이익을 얻는 경우 첫 번째 흰동가리하고 말미잘이. 흰동가리가 야, 뭐야? 만화 영화에서 나오잖아. 그 인어공주에서 나오잖아. 니모잖아. 니모를 찾아서 해서 니모잖아. 니모. 흰동가리가 니모야. 너 봤어 안 봤어? 알긴 알아요. 니모야. 흰동가리는 말미잘을 보호를 받고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유인한 먹이를 먹는다. 동백꽃과 동박새. 동백꽃은 동박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동박새는 동백꽃에 수분을 돕는다. 그리고 지우류의 균류하고 조류. 균류는 조류에게 살 곳을 제공하고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균류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거야.
청소 놀래기하고 도미. 청소 놀래기는 도미의 아가미와 입속 찌꺼기에서 먹이를 얻고, 도미는 아가미와 입속이 청소된다. 이해됐지? 넘겨. 그리고 네 번째, 기생이 있어. 기생은 한 놈은 이득이고 한 놈은 손해고야. 야,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날 어떻다? 세연아, 쉬는 거야. 너는 보충 다 했지? 야, 물리하고 화학도 다 하고, 화학은 안 해도 되지? 생물은 안 해도 되지? 맞아. 생물 안 빠지니까. 그리고 기생은 봐봐. 하나는 이득이고 하나는 손해야. 그러면 자, 기생에서 기생 숙주가 있고 기생 생물이 있어.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야? 사람에게 있는 기생충이야. 우리 기생충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 갖고 몸에 서식하면서 양분을 빨아먹어. 그리고 우리한테는 양분이 빼앗기니까 손해지. 숙주는 기생은 두 종의 개체군이 함께 생활할 때 한쪽 생물은 다른 쪽 생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숙주는 기생관계에서 손해를 입는 생물이고 기생생물은 기생자는 기생관계에 있어 이익을 얻는 생물이야. 그리고 사람과 기생충, 곤충과 애벌레와 기생벌, 세상과 다른 식물, 겨울살이와 다른 식물 봐봐. 사람과 기생충에서는 회충, 요충과 같은 기생생물은 사람을 숙주의 몸속에 살면서 양분을 빼앗는다. 개와 진드기, 벼룩, 거머리 기생생물은 개를 숙주의 몸의 표면에서부터 양분을 빼앗는다. 곤충의 애벌레와 기생벌은 기생생물은 다른 곤충의 애벌레의 숙주에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이 애벌레의 양분을 빼앗는다. 이 새끼가 제일 나쁜 놈이야. 완전 죽여버리자. 그리고 세상과 다른 식물, 기생생물은 다른 식물 숙주에 덩굴을 감고 뿌리를 침투시켜 물과 양분을 빼앗는다. 겨우살이와 다른 식물, 겨우살이는 기생생물은 다른 식물 숙주에 줄기에 뿌리를 박아 물과 양분을 빼앗는다. 이해됐지? 그리고 포식과 피식이야. 포식과 피식에서도 포식자는 플러스고 피식자는 마이너스야. 서로 다른 종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포식과 피식이다. 자, 포식자는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생물로서 피식자의 천적이다. 포식자는 잡아먹는 놈으로서 얘는 플러스야. 근데 피식자는 잡아먹히는 놈으로서 얘는 마이너스야.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자, 치타 포식자고 톰슨 가젤 피식자야. 시라소니 포식자고 눈신토끼 피식자야. 그러면 자, 선생님 뭐라 했어? 포식자가 많아, 피식자가 많아. 그렇지. 그리고 얘들은 개체수는 주기적으로 눈신토끼하고 시라소니는 10년을 주기로 변동한단 말이야. 누가 먼저 변해? 그렇지. 피식자가 먼저 변하지. 피식자가 증가해. 자, 봐봐. 그럼 절점에 포식자가 증가해. 그러면 피식자가 감소해. 그리고 피식자가 감소하니까 포식자가 이제 감소를 해.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가 증가하겠지. 그리고 피식자가 증가하니까 포식자가 증가해. 이런 루틴을 계속 그린단 말이야. 먹이사슬에서 포식과 피식 관계에 개체군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포식자의 개체수와 피식자의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그리고 포식자는 피식자의 개체군의 크기가 계속 증가하는 걸 막음으로써
피식자의 개체군의 크기를 조절한다. 그리고 포식과 피식의 관계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옆에 보자. 자, 포식과 피식은 동물에만 나타나는 관계일까? 포식과 피식은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로서 육식동물과 초식상 동물 사이뿐만 아니라 초식동물과 식물 사이에도 일어난다. 그리고 자, 밑에 봐봐. 포식자와 피식자의 진화의 경쟁 봐봐. 포식과 피식은 상호작용은 포식자와 피식자의 모두에게 생존을 위한 적응과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포식자는 좋은 시력, 빠른 발과 날개, 날카로운 이빨 등 발톱 등 포식 능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적응하면서 진화하였다. 반면 피식자는 독성 물질을 만들거나 보호색, 경고색을 띠는 포식자를 피하도록 정하고 진화한다. 그리고 옆에 봐라. 군집 내 개체군의 사이의 상호작용 보자. 표는 군집 내 두 개체군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이때 각각의 개체군이 받는 영향을 나타낸 거다. 플러스는 이익을 얻는 거, 0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거, 마이너스는 손해를 입는 걸 나타내. 그러면 보자. 개체군 A는 봐라. 종간 경쟁은 서로 간에 뭐야? 서로에게 손해를 주는 거야. 종간 경쟁은 뭐라고? 아까씩 안 썼는데 서로에게 손해를 주는 거야. 마이너스야. 그리고 그러면 기생은 뭐야? A는 마이너스지. A는 숙주야. B는 뭐야? 기생생물이겠지. 플러스니까. 그리고 포식과 피식에서 개체군 A가 플러스야. 포식자야. 마이너스는 개체군 B는 피식자야. 그러면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0이야. 그럼 누구야? 편리공생이겠지. 근데 나는 둘 다 플러스야. 상리공생이겠지. 이해됐지? 자, 봐라. 그래갖고 종간 경쟁은 서로 간에 손해를 주는 관계야. 그리고 가는 한쪽은 이익이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아니야. 편리공생이야. 나는 두 개체군 모두 이익이니까 상리공생이고, 기생은 한쪽이 다른 쪽에 피해를 주는 관계. 손해를 입은 A는 숙주, 이익을 얻는 B는 기생생물이다. 그리고 포식과 피식은 서로 다른 종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이익을 얻은 A는 포식자, 손해를 입는 B는 피식자다. 103페이지 한번 풀어봐. 모르는 거 있어? 세연아?
음. 자, 보자. 1번에 종강 경쟁, 2번에 분석, 3번에 공생, 4번에 상리 공생, 5번에 편리 공생, 6번에 기생, 7번에 포식과 피식, 1번에 공 XX, 1번에 비읍, 2번에 기역, 3번에 디귿, 4번에 미음, 5번에 리을, 6번에 니은, 그 다음 3번에 분서, 상태적 지위의 분화, 이렇게 분서고 나누어 살기 또는 상태적 지위의 분화다. 그 다음 4번에 경쟁 메타요이다. 이해됐어? 좀만 쉬어? 아, 그리고 이것도 안 풀었지? 네가 이걸 먼저 풀었어야 된다. 이거. 아, 풀었었어? 됐어? 쉬어? 밥 먹었어? 배 안 고파? 조금 먹어? 먹었어? 많이 먹지. 선생님이 밖에도 내놨어. 이제. 새로 못 갔어. 후레시베리도 먹어, 세연아. 나 후레시베리 하나 먹을란다. 나도.
자, 명절 때 어디가? 모르겠어. 시골 내려가? 아니. 할머니 집하고 뭐 할머니 집하고 그런 가? 가까운 데 있어? 상대 빈도는 모든 빈도 더하기 네. 특징적인 빈도 곱하기 100이야. 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야. 상대 빈도, 상대 밀도는 다 똑같아요. 방식은. 첫 번째 구하는 방식은. 근데 이제 빈도도 모든 각종의 방향수가 나타난 합분의 특정적인 나타난 방향구 수를 갖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또. 뭔 말인지 알겠어? 다르게 풀면 뭐냐면 특정종이 각종이 출현한 방향구수 합분에 특정종이 출현한 방향구수 곱으로 하면 돼. 각종이 이제 방향구수가 나타날 거 아니야. 칸수를 차지한 게. 그걸 다 더해. 그리고 특정종이 차지하는 방향구수를 갖다가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돼. 봐봐. 써줄게. 각종이 출현한 방향구수 합분에 출현한 방향구수를 곱해주면 돼. 이거라고. 세연이 이해됐어? 상대 빈도 상대 비도는 각종의 점유 면적 합분에 특정종의 점유 면적 곱하기 100이야. 이해됐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응? 이해됐지? 세연아, 조금씩 알겠어? 화학은 많이 어려워도 생물은 괜찮지 좀. 근데 오늘 배울 거 명심해야 돼. 네가 모르면 모른다고 선생님한테 표현해야 돼. 응? 알겠어, 세연아? 이거 계속 찍어버렸네. 끊을까? 잠깐 끊고 다시 해야 되겠다. 자, 보자. 세연아, 이거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 선생님한테. 어렵다. 여기가 많이 어렵다. 여기서 눈물 흘린다. 얘를. 우리 세연이를 중간고사 때 1등으로 만들어놨고 거의 100점 맞게 만들어야. 너 저번에도 기말고사 때 80 몇 점 맞았대? 89점? 야, 줄게. 복사 다 했어. 세연아. 세연이가 못하는 게 아니었대? 열심히 했어? 혼자서 했어? 잘했어? 네. 보자, 세연아. 자, 봐라. 여기가 신경의 자극의 전도하고 시냅스 전달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 단원 자체가 3단원 자체가 이 단원이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야. 항상성이란 건 뭐냐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갖다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야. 뭐냐면 체온이라든지 뭐 혈당량이라든지 삼투압을. 근데 이때 누가 조절해? 신경과 호르몬이 상호작용해서 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첫 번째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은
공이 날아와. 그러면 우리가 빛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적합 빛이 들어와. 그러면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 자극을 내려준다. 그러면 중추신경계인 뇌가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기로 가고 반응기에서 손에서 공을 잡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러면 이때 신경의 자극 전도와 시냅스 전달이 있다. 뭐냐면 흥분의 뉴런 내에서 이동하지 흥분이. 그러면 그거는 전도라 그래. 근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동하면 뭐라 그래? 흥분의 전달이라 그래. 이해됐어? 이걸 잘 알아야 돼, 우선은. 그러니까 뭐냐면, 자, 봐라. 뉴런이 있어. 뉴런이 뭐니? 뉴런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신경세포다. 뉴런은 다른 말로 하면 신경세포야. 그럼 보자. 뉴런은 첫 번째. 뉴런이 신경세포란 말이야. 뉴런은 뭐야?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야.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야. 신호를 받아들여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전달한다. 그러면 보자. 자, 그리고 옆에 신경계는 봐. 감각기관과 뇌와 반응기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고 자극을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우리 몸이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기관계이다. 사람의 신경계는 많은 뉴런이 머리와 몸 중앙에 집중되어 뇌와 척수를 이루고 뇌와 척수에서 온몸으로 신경다발이 나와 복잡한 신경망을 형성한다. 이게 신경계야. 그러면 첫 번째 뉴런의 구조가 있어. 뉴런은 신경계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야. 그래가지고 자극이 오면 이걸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거나 세포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뉴런의 구조가 중요하다. 세연이 시간은 3월달에도 세연아 목요일날 7시에 해도 되지. 목요일날 7시 그리고 일요일날 5시 그대로 7시 할까 6시 할까? 너 어중간한 하잖아. 6시 반이면 어중간한 하지. 그렇지? 7시 하는 게 낫겠지? 너 뭐 끝났지? 뭐 끝나고 오지?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시간이 안 변해? 원래 하고 온 게 뭐지? 영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냐? 아직 모르겠어요. 영어가 변해? 시간이? 변할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일요일날은 상관없지? 일요일날은 상관없고 목요일날만 변하는데 원래는 몇 시에 했냐? 영어를 방학 동안에 4시부터 6시에 했어? 그리고 네가 6시 10분 정도에 왔잖아. 근데 변하겠네? 영어가 며칠 아니야. 이제 화토로 변해가지고. 그래? 그럼 상관없네? 이제? 알았어. 화토로 변하니까 상관없네? 7시에도? 보자. 뉴런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야, 별딱지 모양으로 생긴 게 뭐라 그래? 이게 뭐야? 이게 핵이 있는 신경세포체야. 그리고 이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가지 모양의 돌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게 가지돌기야. 첫 번째, 가지돌기가 있어. 가지돌기가 제일 앞에 있어. 그리고
가지돌기가 뻗어나오고 핵이 있는 뭐가 있어? 신경세포체가 있어.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이제 축삭돌기가 있는데 축삭돌기는 뭐가 있냐? 축삭이 있어. 가운데 축삭이 있어. 이게 가운데 있는 선이 이게 축삭이야. 그리고 거기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마리집이 있어. 마리집이 있단 말이야. 이게 전체가 뭐다? 축삭돌기라고. 이해됐어? 근데 첫 번째 가지돌기는 제일 앞에 있단 말이야. 제일 앞에 있어. 그래가지고 우선 다른 뉴런에서 온 자극을 받아들여. 근데 뉴런과 뉴런 사이의 작은 틈을 뭐라 그래? 시냅스라 그래. 그러면 이 시냅스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기적 신호를 못 보내. 그러면 뭘 보내가지고 다음 뉴런으로 전달을 해. 흥분을.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가지돌기가 신경 전달 물질 수용하는 수용체가 존재해. 그래가지고 이 흥분을 갖다가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 신경세포체는 핵과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어가지고 뉴런에 핵이 있으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해.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거야. 가지돌기도 얘가 만들어. 그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세포 단백질 합성 등도 한다. 라고 뉴런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산한다. 예? 즉 얘가 뉴런에 필요한 물질, 에너지 생산. 즉 얘가 뭣도 한다? 단백질도 합성하고 세포업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봐봐. 자, 그리고 이제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신호를 전달한다. 이 전체가 얘가 뭘 한다? 흥분을 전달하는 거야.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근데 축삭돌기는 뭐냐면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흥분을 전달해. 근데 이 흥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얘가 축삭돌기 말단에는 뭐가 있어? 신경전달 물질은 포함하고 있는 시냅스 소포가 있어. 신경전달 물질을 포함하는 작은 주머니 시냅스 소포가 있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 이 마리집이 없는 부분을 축삭이 드러난 마리집이 없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드러는 봤나? 세연아? 랑비에르 결절이라 그래. 이게 축삭돌기에서 마리집이 없어 축삭이 드러난 부분을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해. 들어봤지? 중학교 때 안 들어봤어? 한 번도? 랑비에르 결절은 있고 그리고 이 마리집은
마리집은 어떻게 생겼냐? 이게 마리집인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축삭이 있고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아져 있어. 말아져 있어. 그래갖고 말아져 있어갖고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마리집은 뭐냐면 정기적 절연체다.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그러니까 활동 전이가 발생을 안 해. 활동 전이가 발생 안 해.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돌돌돌 말아져 있냐? 슈반 세포의 세포막이 드러나서 길게 드러나 나서 축삭을 돌돌 감고 있는 형태야. 형태다. 이해됐어? 그리고 슈반 세포는 한 개의 세포인데 얘는 핵을 포함하고 있어. 얘는 핵을 포함하고 있어. 슈반 세포는 핵을 포함하고 있다. 핵이 부분집합이라고. 슈반 세포는 핵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한 개의 세포다. 그리고 람비에르 결절은 봐라. 축삭이 드러나 있지. 축삭은 뭐야? 축삭이 노출된 부분이지. 람비에르 결절은 축삭이 노출된 부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류가 흘러. 그리고 활동 전이가 발생해. 이해됐어? 이해됐어? 못됐어?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 적었지? 지울까? 지워도 돼? 세연아, 이번에 그 마지막 편 봤어? 솔로지오? 5? 누가 됐어? 김민진 됐을 거고, 누구냐? 누구냐? 미나수? 최미나수는 안 됐지? 다른 남자예요. 됐어? 그 남자는 속도 없다. 응. 속도 없다. 끝까지 왔다리 갔다리 했어? 최미나수는? 빌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어? 그것도, 야, 라이브로 봤어? 녹화 방송으로 봤어? 재방송하는 거 봤어? 그래도 그때가 요 학원 시간이었어? 그래갖고 꼭 그날 가고 봤어? 잘했어? 여자애들은 다 보더라. 그걸 다 보더라. 남자애들은 안 보더라. 봐봐. 뉴런의 종류가 있는데 뉴런의 종류는 많아. 자, 마리집 유무에 따라 구분한다. 뭐가 있냐?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신경이 있고,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 신경이 있어. 민대머리는 머리카락이 없는 거잖아. 대머리는 민머리라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집 신경은, 민마리집 신경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리집 신경은 뭐가 있어?
말이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말이집이 없어. 절연체인 말이집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 밟고 지나갈 때, 다 밟고 지나갈 때, 다 밟고 지나갈 때 이렇게 쓱 다 밟고 지나갈 때 걷듯이 가야 돼. 근데 얘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 말이집 있는 데는 절연체니까 활동정의가 발생하니까 이 랑베르 결절에서만 활동정의가 발생해. 점핑 돼버리는 거야. 뛰듯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전도를 갖다가 도약전도라고 해요. 도약전도가 일어나다 보니까 속력이 누가 빨라? 민말이집보다 말이집 신경의 전도가 더 빨라. 이해됐어? 얘는 봐봐. 이렇게 다 밟고 지나갈 때 민말이집은. 왜? 다 전기가 통하니까 활동정의가 다 발생해야 돼. 근데 말이집은 어떻게 돼? 야, 활동정의가 어디서만 발생해? 랑베르 결절에서만 발생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빨라? 말이집 신경이 빠른 거야. 말이집 신경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즉 민말이집 뉴런은 민말이집 신경은 자극이 오면 축상이 노출돼 있어. 활동전이가 다 발생해야 돼. 다 거치고 가다 보니까 느려져. 근데 말이집 신경은 어떻게 돼? 요 랑베르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하니까 도약전도가 일어나. 그래서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단 말이야. 민말이집보다. 이해됐어? 그리고 거기에 설명이 다 나왔어. 뭐 랑베르 결절은 말이집이 쌓여져 있지 않는 말이집과 말이집 사이에 부위로 축삭돌기가 노출된 부분이야. 그리고 말이집은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길게 늘어나서 축삭돌기를 여러 겹으로 싸고 있는 구조로서 신경의 자극이 이동할 때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을 막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옆에 봐. 슈반세포가 기능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신경계의 기능에는 말이집을 형성하는 슈반세포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이집을 형성하는 슈반세포에 결함이 생기면 감각 저하와 운동마비를 비롯한 심각한 신경계의 장애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 이제 올라와. 이제 또 신경의 뉴런의 종류를 갖다가 분류하는데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어.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어.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자 보자. 여기서 자 보면 기능에 따라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있어. 근데 감각 뉴런의 다른 말로는 밖에서 중심으로 간다 해서 구심성 뉴런이라고 그래. 그리고 운동 뉴런은 중심에서 밖으로 간다 해서 원심성 뉴런이라고 그래. 이렇게 원은 뭘 원자야?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기능에 따른 분류에서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가 감각기관이야. 감각기관이야. 감각기관인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별딱지 모양이 아니라 축삭동기 옆에 붙어 있네. 특이하게 이게 신경세포체야. 특이하게. 즉 봐봐. 얘는 감각기관인데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중추신경계로 가는 거야. 뇌나 척수라고 합니다.
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중심으로 들어간다 해서 이 감각 뉴런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해. 이해됐어? 그 다음 자 연합 뉴런이 있어. 연합 뉴런만이 대나 척수를 이룬다. 대나 척수를 이루는 뉴런이 누구라고? 그렇지, 연합 뉴런이야. 근데 연합 뉴런은 뭐가 없다? 뭐가 없어? 세연아? 민마리집 신경이다. 응? 민마리집 뉴런이다. 마리집이 없어. 그래가지고 얘는 연합 뉴런이야. 연합 뉴런인데 얘는 뭘 형성한다? 중추신경계를 형성한다. 연합 뉴런만 그래가지고 얘가 정보 처리라든지 명령을 한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는 뭐가 제일 크기도 크고 얘는 정상적인 뉴런의 구조를 갖고 있어. 뉴런의 구조를 갖고 있어. 그래갖고 근육 같은데 자 이렇게 있다는 거야. 얘는 마리집 신경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는 얘가 뭐야 중추신경계에서 멀어지니까 얘를 뭐라 그래요?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이라고 해.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보자. 얘는 어디로? 중추신경에서 반응기관으로 간다. 명령이. 즉 중심에서 안에서 밖으로 가. 그러다 보니까 중심에서 멀어진다 해서 원심성 뉴런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우리가 모양으로도 우리가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을 구별할 수 있다. 자, 봐봐. 구심성 뉴런은 감각기관에서 생성된 신호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니까 감각 뉴런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호를 전달한다. 그래가지고 신경세포체가 별딱지 모양으로 안 생기고 축삭돌기 옆에 눈물주머니 모양으로 붙어있어.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를 같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며 구심성 뉴런에서 온 정보를 통합하여 원심성 뉴런으로 반응 명령을 내린다. 근데 얘는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신경이다. 이해됐어? 그리고 원심성 뉴런은 중추신경계에서 나온 신호를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며 운동 뉴런에 속한다. 얘는 일반적인 뉴런의 모양을 하고 있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자극의 전달 경로는 뭐라? 자극이 감각기가 피부 같은데 오면 구심성 뉴런을 통해서 연합 뉴런으로 전달돼. 그러면 연합 뉴런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갖고 원심성 뉴런한테 명령을 내려. 그러면 원심성 뉴런이 반응기관 근육 같은 데다가 반응을 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순서. 그 다음 봐라. 옆에 구심성 뉴런하고 원심성 뉴런의 구조도 특징 봐봐.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은 가지돌기가 발달되어 있고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한쪽에 옆에 붙어있다. 원심성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크고 축삭돌기가 길게 발달되어 있다. 이해됐지? 밑에 풀어봐.
이해됐어? 자, 보자. 1번에 가지돌기, 2번에 축삭돌기, 3번에 고심성 뉴런, 1번은 A 신경세포체, C 2번은 축삭돌기, 3번은 B 가지돌기, 2번에 XX봉.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왔다. 자, 신경자극의 전도가 있어. 신경자극의 전도가 있는데, 자, 봐라. 자, 이번에 이제 신경자극의 전도가 있어. 자, 봐봐. 이걸 구분해야 돼. 자, 봐봐. 세연아. 한 뉴런에서 자극이 이동을 해. 그러면 이거는 전도라 그래. 근데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자극이 이동해. 이건 뭐라고 부른다? 전달이라고 불러. 즉,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사이로 자극이 이동하지. 이거는 전달이야. 시냅스의 틈을 통과하지. 그러면 이건 자극의 전달이고,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이 이동하면 이거는 전도라고 그래. 이해됐어? 근데 이거는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선생님이 봐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세연아 잘 봐. 자극이 여기 왔어. 근데 자극은 전도는 양방향 다 일어난다. 이게 전도야.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자극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이동하지. 그러면 이거는 뭐다? 전달이야. 근데 얘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해. 뭐야? 자, 뭘 불러야 된다? 결혼식 갖고 축가를 불러야지. 가축을 부르면 됩니다.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사이로만 이동해야 돼. 이해됐어? 뭐라고? 전달은 축가 불러야 된다. 전달은 뭐라고? 축가야.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사이로 이동을 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럼 봅시다. 이때 이제 이거 개념은 알았지 이제 확실히. 그 다음 신경자극, 신경신호 보자. 신경자극은 자 봅시다. 자, 뉴런이 자극을 받아들여 세포막의 정기적 특성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신호로 신경자극이 뉴런의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면서 정보를 전달한다. 이해됐지? 뉴런이 자극을 받아. 그러면 세포막의 정기적 특성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신호로 신경자극이 뉴런의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정보를 갖다가 전달하는 거야. 옆에 봐라. 자극과 신경자극의 차이. 자극은 생명체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생명체 외의 환경 변화이며, 신경자극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뉴런의 한 지점에서 발생해
뉴런의 다른 지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 신호다. 그러면 이때 보자. 이렇게 돼 있어. 신경 자극의 발생은 보자. 자, 보면 첫 번째 봐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우리가 이렇게 뉴런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좀 모시화 시켜볼게요,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랬을 때, 자, 여기가 뭐야? 세포막이야. 여기가 세포막이야. 세포막의 정기적 특성이 변하면서 신경자극이 발생하는 신호라 했지. 신경자극은. 근데 이때 봐. 자극이 오지. 그러면 전도는 뭘로 일어난다? 전도는 양방향 다 일어나. 그랬을 때 여기가 세포 바뀌고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응? 이렇게 돼 있다. 응? 그럼 보자. 이때 이걸 확대해 볼게. 선생님. 이걸 확대해 볼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래갖고 여기 세포막에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구조가 있어. 시스템이 있어. 메커니즘이 뭐냐면 얘가 이게 세포막이야. 이게 전체가 세포막이야. 근데 밖에가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아니야. 근데 밖에는 뭐가 고농도냐? 나트륨이 고농도야. 밖에는 뭐가 고농도라고? 나트륨이 고농도야. 응? 안쪽에는 누가 고농도다? 칼륨이 고농도야. 봐. 나 밖에가 추워가지고 나 밖에 안 가. 이러면 안 나가. 그래. 그렇게 외우면 돼. 나 밖에 안 가. 그러니까 뭐냐면 나트륨은 밖이 고농도고 안쪽은 칼륨이 고농도다. 이렇게 외워. 이해됐어?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세포막인데 통로는 두 개가 있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뭐가 있냐? 나트륨 통로가 있어. 나트륨 통로. 나트륨 통로가 있어. 나트륨 통로는 밖에서 고농도에서 안쪽으로 나트륨이 유입된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유입이라 그래. 근데 칼륨 통로는 안이 고농도지. 안이 고농도란 말이야.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칼륨이 밖으로 나가니까 유출된다 그래. 이해됐어 안 됐어? 유출된다 그래. 그럼 보자. 유출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근데 이것들은 어떤 원리로 나트륨 통로를 통과하고 칼륨 통로를 통과해요? 얘들은 뭐니?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지. 얘들은 뭐냐면 무슨 방법에 의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거야? 확산에 의해서. 확산은 분자 스스로가 운동해갖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세연아 ATP 에너지를 소모해 안 소모해? 안 소모해. 따라서 ATP를 소모 안 해. 에너지를 소모 안 한단 말이야. 저절로 일어난다. 나트륨하고 칼륨은 이동할 때 밖에가 나트륨이 고농도니까 밖에서 안으로 저절로 들어와. 나트륨이 유입된다. 근데 칼륨은 안이 고농도이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저절로 칼륨이 나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보자.
보자. 그리고 나서 자 보자. 자, 야, 나트륨 칼륨 펌프는 봐봐. 나트륨을 3개를 밖으로 내보내. 2개를 칼륨을 들여보내. 야, 얘는 밖에가 나트륨 고농도인데 나트륨을 더 보내버려. 얘는 칼륨이 안쪽이 고농도인데 야, 칼륨을 보내버려. 이해됐어? 그러면 봐라. 이랬을 때, 자 봐라. 칼륨을 2개를 내보내. 그러면 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가 아니라 저농도에서 고농도야. 억지로 시켜야 된다는 거야. 나트륨 칼륨 펌프를 억지로 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억지로 하기 때문에 능동수동이라고 그래. 능동수동이라고 그래. 근데 억지로 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 ATP를 소모해야 돼. 억지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써서 해야 된다.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능동수동은 반대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보내다 보니까 어떻다? 억지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ATP가 필요한 거야. 이해됐어? 에너지를 소모해야 돼. 가장 큰 차이점이, 자, 우리가 나트륨과 칼륨을 갖다가 안팎으로 이동시키는데 나트륨 통로가 있고 칼륨 통로가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 근데 밖에가 나트륨 고농도되니까 나트륨 통로를 통해 밖에 있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유입이 돼.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근데 칼륨은 안쪽이 고농도고 바깥쪽이 저농도다 보니까 안에 있는 칼륨이 밖으로 유출이 돼. 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스스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확산이 있다 보니까 ATP를 갖다 소모해, 안 소모해? 안 소모해.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떻게 한다? 야, 밖으로 나트륨을 3개를 내보내. 안쪽으로 칼륨을 2개를 내보내. 얘는 오히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야. 억지로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능동수동이라고 그래. 근데 얘는 억지로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ATP를 소모해. 근데 얘는 살아있는 세포면 이게 항상 작동한다. 살아있는 세포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해야 돼.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 안 한다는 건 세포가 뒤졌다는 거야.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항상 작동해야 돼.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흥분이 이동하는 게, 자극이 이동하는 게 세포막의 정기적 특성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신호로서 이 신경 자극이 뉴런의 축삭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정보를 전달해. 근데 정기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게 세포 안팎에, 세포막 안팎에 변화시키는 게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다. 근데 나트륨하고 칼륨 통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해. 확산이 스스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ATP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억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킨단 말이야. 능동수동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ATP가 필요하지. 에너지를 소모해야 돼. 이해됐어? 이래갖고 이걸 세포막 안팎의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켜가지고 자극을 전달하는 거야. 자극을 이동시키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야. 다음 시간에 나머지 거 이제 중요한 거 엄청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할 거야. 오늘 여기까지. 오늘 배운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명절 잘 보내고, 세연아.